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마지막 지금 시간이 바쁠 텐데 이 정리하는 거는 아무래도 개방경제 부분이 일반이든 교육이든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이니까 지금 한번 들으면 안 잊을 거예요. 다만 근데 공부 양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한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공부했는 것 중에 이제 강약 조절이 좀 될 수도 있고 이런데 부담이 되신 분들은 끝나고 나면 반드시 저를 보고 가세요. 그래서 몇 개 그냥 그 중에 몇 개만 하고 넘어가야지 내가 이걸 부담된다 이래가지고 더 이게 마지막 정리하는데 도움이 안 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12장은 조금 이따가 좀 보기로 하고 나가 있는 자료를 이게 물론 국제경제학 문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본 모형들이고 그 모형들을 약간만 응용하면 쓸 수 있는 문제들이고 시사적으로 중요하니까 최근에 나왔겠죠. 그래서 체크를 할 건데 문제 잠깐 보세요. 첫 번째 15번이라고 적혀 있는 거. 최근 경기 위축이 지속됨에 따라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낮췄다. 밑줄. 기준금리를 낮췄다 이런데 그럼 우리가 기준금리를 낮추는 것을 봐야 되겠냐? 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걸 봐야 되겠냐? 둘 다 보는데 완전히 평면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위에다 기준금리 인상 써놔요. 첫 번째는 반드시 정리해야 되는 게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조금 뒤에 가서 볼 거야. 여기는 그냥 한국은행이 그냥 기준금리를 인하했어요. 그런데 기준금리 인상도 똑같이 분석할 수 있다. 지금 최근의 상황이 어때요? FRB가 기준금리를 지난 6월 14일이에요. 6월 14일. 그 날짜는 몰라도 돼. 6월에 올해 들어서 두 번째로 이제 금리를 인상해서 연 기준금리가 1.0%에서 1.25%예요. 연율 1.0에서 1.25%. 이거는 우리나라 기준금리하고 똑같아요.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1.25% 연율. 그러니까 금리가 똑같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금 이제 올해 세 차례 인상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9월쯤 인상을 하게 되면 기준금리가 역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역전이 되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하는 총재가 금리를 인상시키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시키기 전에 아마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시킬 것 같아. 여러분 시험 보기 전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이거 항상 문제는 선제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했을 때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거 물을 거란 얘기예요. 그러면 요거 먼저 체크를 하고 기준금리 인하를 먼저 체크를 하고 방향은 똑같아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함에 따라 발생하는 거기 밑줄 장단기 경제적 효과. 그러니까 문제에서 경제적 효과 물으면 장단기로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형도 줬어. 외환시장, 화폐시장을 이용해서 분석해라. 생산물 시장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들어오세요. 생산물 시장이 없기 때문에 ISLN BP를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 그래서 화폐시장, 외환시장 동시균형 모형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많이 본 유동성 선호설, 이자율 평형설 이 두 개 있는 모형을 쓰면 돼요. 요거를 오늘 집중적으로 몇 가지 연습을 해보고 그거와 관련된 주제들을 한꺼번에 정리를 하고 이 주제 나오면 나는 이걸로 쓰겠다. 연습하면 돼. 수식과 그림을 이용하라. 뭐 경제 메커니즘을 써라 이런데 단기적으로 환율, 국민소득 어떻게 변하냐. 단기, 장기 밑줄. 단기, 장기. 이 모형에서 장단기 의미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물가 고정, 물가 신축 아니에요. 이 모형에서 장단기는 또 다른 엄격한 가정들이 있어. 3번의 장단기 과정에서 그 과정. 시간에 따라 환율이 변하는 모습. 감을 잡은 사람이 있을 텐데 오버슈팅입니다. 오버슈팅의 경로를 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문제, 한국의 기준금리 인하 문제인데 그 기준금리 인하 과정에서 오버슈팅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환시장, 화폐시장도 묻고 있고 오버슈팅도 묻고. 자, 그러면 그 뒤에 넘어가 봅시다.
지금 시간을 많이 줄여야 되기 때문에 자세하게 뭐 판서를 하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질문으로 해결을 할 거고, 그 기준금리 인하의 그 단기 효과 동그라미, 단기. 외환시장, 화폐시장 그 수식을 반드시 써야 됩니다. 유동성 선호설, 이자율 평형설. 그 다음에 화폐시장 균형은 유동성 선호설이고 외환시장 균형은 이자율 평형설인데, 그 두 개의 수식이 기본으로 가정하고 있는 게 이자율 평가는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다 밑줄. 두 번째, 단기 효과니까 단기에 물가는 고정되어 있습니다. P하고 P스타 고정되어 있어. 그리고 기대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 그러는데, 이제 기대 물가 이게 문제야. 이 기대 물가를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신축적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물가 고정이 나타나는 것이, 물가는 지금 고정되어 있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예상 환율에 미치는 영향을 고정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예상 환율이 변한다고 볼 수도 있단 말이죠. 그거는 장단기에 다 가능해. 그러니까 물가는 P는 고정이가 P expectation은 당연히 고정이지. 그런데 예상 환율, 이 expectation은 단기에 변할 수 있어요. 이제 요게 이제 여러분 가정을 잘 세워야 되는데, 그 밑에 그래프를 보니까 예상 환율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그러니까 단기에 예상 환율이 변한다 이렇게 가정을 둔 것입니다. 자, 기준금리 인하 잠깐 보고 그 옆에 빈 공간에다가 혹은 뭐 옆에다가 기준금리 인상도 같이 분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야. 이 기준금리 인하는 확장 통화 정책의 결과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것이고, 이 확장 통화 정책의 효과는 여기 R P분의 M 실질 통화량 평면에, 그리고 R E 환율 평면에 화폐 공급, 화폐 수요, 그 다음에 이자율 평가, 최초의 균형 상태, 여기 이제 통화 공급인데 여기가 P분의 MS, 머니 서플라이, 화폐 공급이 증가하게 되거든요. 단기에 물가 고정 상태니까 P분의 M1S로 이렇게 실질 통화량이 증가하고,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환율이 상승할 텐데, 요게 첫 번째 1번, 두 번째 여기 2번, 세 번째 환율이 여기까지만 상승하는 게 아니라 요게 1번이 통화가 팽창이 되면서 예상 환율의 상승을 고려하게 되면 이것도 요 R스타, 원스타로 이렇게 가면서 환율이 여기까지 상승하게 된다. 그래서 E0에서 E1으로 이렇게 환율이 상승하는 게 A점에서 B점으로 가고 A'이 B'으로 가서 이게 단기 효과다. 단기는 먼저 이자율이 하락하고 환율이 상승하는 요게 단기 효과다. 그리고 단기 가장 중요한 것은 방금 본 대로 물가 고정인데 예상 환율은 지금 올라간다고 지금 가정을 하고, 두 번째 여기가 리퀴디티 프레퍼런스인데 소득이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니까 단기에 소득 수준은 생산물 시장에서 결정되고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가정을 한 것입니다. 화폐 수요가 그래서 변하지 않아. 요게 기준금리 인하인데 기준금리 인상도 똑같겠죠? 금리 인상이야. 그러면 공급이 있고 수요가 있고 IRP가 있고. 금리 인상이면 화폐 공급이 이렇게 줄고요. 최초의 균형점이 새로운 균형점이 1로 갈 거고, 이자율이 상승하면서 환율이 떨어질 텐데 예상 환율을 추가로 고려하지 않으면 2점일 텐데 예상 환율을 고려하게 되면 이렇게 아래로 또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확장 통화가 이제 긴축 통화 정책이 되고, 금리는 상승하고 환율은 떨어지고 이렇게. 그게 기준금리 인상.
한국은행이 지금 1.25%의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결론은 어때요? 말 그대로 금리 상승, 요게 자본의 유입을 통해서 환율의 절상을 가져온다. 이게 단기 효과예요. 단기. 자, 두 번째 그 장기 기준금리 인하의 장기적 효과, 이 설문이 동그라미하고 거기 분석의 기초에 별표를 하세요. 장기에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이 된다. 첫 번째는 경제는 완전 고용 산출량 수준에서 국민소득이 결정된다 밑줄. 첫 번째. 두 번째는 물가가 신축적이고 임금, 환율 전부 다 신축적으로 움직인다. 이게 두 번째 가정. 그러면 실질 통화량이 물가 상승에 따라서 원래로 돌아오는데 그 장기를 그 그래프 바로 밑에 장기에 그 물가 인식 오차 이걸 좀 썼습니다. 그래서 기대 물가와 실제 물가가 같아지면서 실제 물가가 상승하게 되고 산출량이 잠재 산출량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보세요. 실질 화폐 수요 변화 없고 실질 통화량 원래로 복귀하고 A점이 C점 되고 이자율 상승하고 환율은 E0에서 거기 그래프에 E1까지 화살표 해놓고 E1에서 다시 E2로 돌아오는 거 화살표하고 거기에 오버슈팅이라고 쓰시고 E1과 E2 사이에 오버슈팅이라고 쓰고 자, 그 다음에 환율과 물가의 시간 경로 있는데요. 많이 봤던 것이죠. 그 환율 E0에서 E1으로 갔다가 E2로 떨어지는 거. 그 E1과 E2 양쪽 화살표를 써서 그게 오버슈팅 부분이고 물가는 서서히 올라가게 되고 이자율과 산출량, 통화량 이런 것들은 한번 생각만 하면 이자율은 어때요? 이자율은 시간 경로가 최초의 이자율 수준에서 이자율이 뚝 떨어졌다가 다시 원래 수준으로 복귀합니다. 뚝 떨어져요. 이자율의 시간 경로. 그 다음에 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소득도 마찬가지예요. 소득도 원래로 다 복귀하는데 전혀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소득은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최초의 소득 수준이 여기였다 그러면 소득이 증가했다가 서서히 증가했다가 원래로 돌아옵니다. 이 시간 경로가 이자율과 소득의 경로인데 이건 크게 중요하지 않고 굳이 물으면 시간 경로를 쓸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물가와 환율인데요. 그 환율 거기 시간 경로 옆에다가 환율은 자산 시장을 조정시켜주는 변수고 요 물가는요 재화 시장을 조정시켜주는 변수인데 환율과 이자율은 아주 빠르게 움직입니다. 물가는 아주 서서히 움직여요. 이 시차 때문에 오버슈팅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그 밑에 오버슈팅의 원인이 첫 번째 단기적인 물가의 경직성이다 이렇게 했는데요. 이 오버슈팅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은 단순하게 물가 경직 신축뿐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 오버슈팅이 E0가 E1까지 크게 올라가는 것은 뭐 때문인가요? 얘가 예상 환율이 올라갔기 때문이지. 그러니까 먼저 통화가 팽창이 되면서 금리가 떨어지고 이게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데 그 예상 환율의 크기가 뭘 결정해? 오버슈팅의 크기를 결정해. 써놔요. 두 번째는 물가 경직성, 두 번째는 오버슈팅의 크기를 예상 환율의 크기가. 세 번째는요.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이 완전하다고 하지만 사실상 자본 이동성의 크기가 달라요. 자본 이동성이 완전하면 완전할수록 이동성이 클수록 어때요? 오버슈팅 크기도 커진다. 그래서 세 가지는 반드시 좀 기억합시다. 물가, 예상 환율, 자본 이동성. 여기 오버슈팅의 크기를 결정한다.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지금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넘어가세요.
똑같은 모형인데 여기서 또 다른 얘기들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12번 문제. 그 자본이동이 자유롭고 밑줄, 변동환율 제도 밑줄, 세 번째 통화당국이 화폐 공급을 증가시킨다 밑줄. 그리고 가정은 똑같은 가정을 주고 이 문제에서는 수식을 주었습니다. 통화당국이 화폐 공급을 영구적으로 증가시키는 경우 밑줄. 영구적으로 증가시킨다. 장기, 단기적으로 화폐 시장, 외환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우리가 앞에서 봤던 것과 똑같아요. 잠깐 확인만 하고 다시 1번으로 오겠습니다. 뒤에 넘겨보세요. 그 통화 공급의 단기적 효과. 화폐 시장에 A점에서 B점으로 갔다가 장기에는 C점으로 돌아오고, 그 오버슈팅 방금 봤던 그거 그대로죠. 그래서 단장기 효과를 그렇게 분석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넘어오세요. 통화당국이 화폐 공급을 영구적으로 증가시켰다는 정책을 일단 발표했어요. 그런데 실제로 통화당국이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다. 그러면 실질 통화량 P분의 MS가 우측 가요, 안 가요? 안 가. 이게 이제 앞에 설문 1과 다른 거예요. 그런데 시장 참가자들은 통화당국의 발표를 믿었어. 예상 환율은 증가해버리죠. 그래서 그 뒤에 넘어가 보세요. 그래프 보니까 48페이지 더 설문 2에 보면 시장 참가자들의 신뢰 형성의 효과에서 밑줄 그으세요. 통화당국이 실제 통화량을 증가시키지는 않았지만 민간이 이를 신뢰했기 때문에 예상 환율은 상승한다. 그래서 거기 P분의 M에 덧칠을 하나 해놔. 실질 통화량은 변하지 않아요. 통화당국이 실제로 정책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상 환율은 상승했기 때문에 E0에서 E1으로 화살표. 실제 환율을 상승한다. 이 예상 환율 상승이 실제 환율을 상승시킨다. 환율의 자기 실현적 기대다. 환율이 상승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장 참가자들이 환율이 상승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실제 환율이 상승한 거다. 이런 얘기예요. 자, 3번 다시 앞에 보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보면 통화당국이 화폐 공급을 영구적으로 증가하지만 통화당국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존재해서 시장 참가자들이 이에 대한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 아까 실질 통화량 P분의 M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정책을 썼으니까 움직이죠. 그런데 민간이 이걸 인식을 못해. 그러니까 예상 환율이 변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뒤에 넘겨보면 실질 통화량은 우측 같지만 예상 환율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A점에서 외환시장 보니까 A점에서 B점으로 곡선 상해 이동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전혀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야. 쉬워요. 그래서 그렇게 이 모형은 그렇게 분석을 한다. 근데 이 모형이 그런 것만 분석하는 게 아니라 한두 가지를 우리가 좀 보면 P분의 M 실질 통화량이고, 리퀴디티 프레퍼런스 화폐 수요가 소득과 이자율의 함수고, 그 다음에 요게 이자율 평가인데 요 R스타 혹은 IRP 인터레스트 레이트 패러티 P분의 M. 우리가 요걸 언제 쓸 수 있는지 한두 가지만 좀 기억을 해둡시다. 일본이 양적 완화 정책을 썼어.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한국의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 하면 여러분 그냥 환율이 어떻게 변하는 것만 설명하면 돼. 더 이상 갈 필요가 없어. 환율이 뭐 어떻게 되면 순수출 어떻게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환율에 미치는 영향만 보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본이 지금 무제한적인 양적 완화, 이게 통화 공급이죠. 양적 완화는 전통적인 정책과 다른 점은 제한이 없다는 것이지, 이게 일본의 금리를 떨어뜨릴 거예요. 이게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일본의 금리를 떨어뜨린다. 그러면 어떤 곡선이요? 이 IRP 곡선은
국내 이자와 해외 이자, 여기 예상 환율 변동률인데 요게 같은 상태에서 요게 지금 이자율 평가란 말이죠. IRP. 요 일본의 이자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 요게 하방으로 간다 이게. 그래서 요게 이렇게 어떤 점이 요 점이 이 점으로 가면서 한국의 화폐 시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어. 수요 공급이 아무런 영향이 없어. 다만 외환 시장에 이렇게 환율의 이제로에서 2원으로 환율의 하락을 가져. 일본의 아베노믹스 양적 완화가 미국의 양적 완화가 한국의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그러면 더 간단하게 하려면 요거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까 아예 안 그리고 이것만 그려도 되겠죠. 이것만 그려도 돼. 이자율 평가만 그려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국내에서 어떤 정책을 쓴다고 하면 이게 있어야 되지 반드시. 근데 해외에서 들어오는 정책의 효과만 분석하려면 그냥 이자율 평가 요것만 그려도 돼. 그리고 방금 우리가 뭐 봤냐면 자국에서 확장 통화정책, 긴축 통화정책 이런 것들이 어디에 미치는 영향? 환율에 미치는 영향. 환율의 상승, 여기 환율의 하락. 이 예상 환율을 고려하느냐 고려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만 있고 여기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면 그 모형은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제 11번 문제라고 되어 있는 거. 요거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거의 비슷한 문제들 여러분이 많이 봤을 거예요. 문제도 많이 풀었을 거고. 이거는 그 책에 국제경제 책에 있구나. 첫 번째 한번 보세요. A국의 정부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상회하고 있다. 이 부채 비율이 높은 것이 A국 경제에 미치는 위험은 어떤 거냐. 요거는 뭐 제가 따로 드릴 필요가 없어.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그 뒤에 보세요.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 그 다음에 소비 투자 기대, 비관적 기대, 그 다음에 자본 유출 가능성. 요거 체크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 발생하면 이런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국 경제에 예를 들어서 북핵 위기가 고조됐다거나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면 우리가 볼 이 네 가지가 다 나타난다. 브렉시트가 한국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 전제가 방금 그랬습니다.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라고 전제를 하면. 두 번째, A국이 지난 5년 중 3년 연속으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 A국 경제가 침체 밑줄 그세요. 경기 침체.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지금 침체 상태에 있습니다. 일본도 마찬가지고. 확장 재정 정책을 추가적으로 시행할 경우 단기와 장기 효과. 이거는 그냥 거시경제학입니다. 넘겨 보세요. 그 오른쪽 단에 보면 ISLM, ADAS 있죠? ISLM, ADS. 그 2번에 그래프 위에 확장 재정정책 동그라미, 단기적 효과 동그라미. 그래서 ISLM, ADAS니까 이걸 굳이 설명할 이유가 없고 3번에 확장 재정정책 시행의 장기적 효과 밑줄. 그러니까 단기, 장기를 위아래로 목차로 나눴지만 그래프는 한 군데 나란히 이렇게 쓰고 있죠. 여러분 이렇게 쓰세요. 단기 그래프 한 개 그리고 장기 또 목차 쓰고 그래프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이거는 다 여러분 그렇게 쓰실 거예요. 재정정책의 시행의 장기적 효과, 물가인지 오류 사라진다 뭐 이래서 여러분 다 분석한 거고 그 다음에 3번 설문이 이제 국제경제학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물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2% 이하다. 단기금리가 0%다 밑줄. A국 정부의 통화정책이 재정정책보다 경기를 부양시키는데 효과적이 있을 수 있는지 보면 유동성 함정 상황이고요. 유동성 함정.
다른 자료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가 지금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 통화정책, 양적 완화 정책을 잘 정리해 놓고 있으니까요. 요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거 있더라도 자료가. 그래서 일반적인 통화정책, 일반적인 동그라미, 전통적인 통화정책이 말이에요. 유동성 함정을 누구나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안 쓰는 사람이 있어. 이런 식으로 좀 쓰시기 바랍니다. 설문은 좁고 2%, 0%. 그래서 유동성 함정이란 이런 상황이다. 밑에 이 그래프가 다들 또 다르던데 그냥 수평축에 LM을 좀 붙이시고, 특히 2번에 민간 기대 심리 증가 시 그 B점을 거기다 수평축에다 해도 되고요. 조금 유동성 함정 구간에서 탈출하는 쪽으로 보내도 되는데, 중요한 것은 LM과 IS가 둘 다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IS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 2번의 별표, 통화정책으로 민간의 기대가 부양되는 경우 피셔 관계식 나와 있고요. 실질금리 하락, 먼델 토빈 효과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양적 완화가 경기를 부양시키는 경로의 근거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먼델 토빈, 두 번째 소비함수의 실질 자산 효과, 그 다음에 신용경색의 완화, 이 세 가지. 재정통화정책이 어떤 게 효과적이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4번 평가의 별표를 하시고, 민간의 기대가 증가하는 경우 유동성 함정 상황에서 재정통화정책은 둘 다 효과가 있다. 그런데 그 정부 부채 증가를 수반하는 재정정책보다 통화정책이 민간의 기대를 부양한다는 점에서 더 효과적일 수 있다. 특히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는 재정정책 쓰기 어렵죠. 그런 상황. 또 거기 경제 신용할당, 신용제약이 심각한 상황, 이때 양적 완화 정책이 유효성이 증가한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또 넘어가서 그 양적 완화와 관련된 문제인데, 바로 오늘 이거 하고 나면 뭐 이런 것들은 이제 특별히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세요. 지금 계속 같은 해 뭐 행시, 입시 뭐 이러면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양적 완화 관련해서. 이게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나오고, 올해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 출구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 여러분 예상을 좀 해야 되는데, 아까 그 모형에서 IS 여기 이 모형에서 금리 인상 효과, 단기 효과, 그다음 장기 효과 분석할 수 있다 그랬고요. 출구적으로 나중에 ISLM, BP,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도 하겠습니다. 그 6번 문제 보면 거기는 문제만 읽어보면 되겠어요. 똑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ISLM 곡선을 이용해서 밑줄. 통화 공급을 확대하는 통화 정책이 단기는 어떠냐, 장기는 어떠냐 분석하면 되고, 문제 2번에 전통적인 통화 정책 밑줄. 그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비전통적인 통화 정책 밑줄. 그런데 그 양적 완화 정책이 왜 도입됐냐 이렇게 물었네요. 그럼 가장 간단한 것이 전통적인 통화 정책 가지고는 한계가 있으니까 통화 정책의 무력성을 쓰면 되고, 또 추가로 이제 도입되는 그 경제 상황들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그 경제 상황들을 좀 기억해야 돼요. 전통적인 통화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 3번은 뭐 또 나올 일은 없어요. 미국과 일본, 유럽을 묶고 있는데, 그 뒤에 넘겨보시면 오른쪽 단에 양적 완화 정책의 도입 배경 거기다 별표하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008년 미국 금융위기에 거의 전 세계적인 경기 침체 밑줄. 그게 유동성 함정 상황에 가까운 상태가 됐기 때문에 양적 완화가 도입됐다. 두 번째, 정책의 이제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와 관련된 것들인데, 경제 불확실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자율 경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 신용 할당이 나타나는 상황이다. 그래서 양적 완화 정책이 도입됐다. 세 번째, 재정 정책을 쓰기에는 부담스러운 재정 적자, 부채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게 그래 양적 완화 정책의 도입 배경이다. 전통적인 정책과 차이. 첫 번째 줄에 통화 정책의 전달 경로 밑줄. 금리 경로냐, 양적 경로냐.
두 번째, 단순한 양적 경로가 아니라 양적 완화는 거기 인플레이션 기대, 실질금리 하락, 투자, 이게 먼델 토빈 효과, 또 아까 신용경색 완화 이런 말 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양적 완화와 관련된 전통적인 정책과 어떻게 다른지는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 써놨으니까요. 그 부분을 체크를 해서 보시면 되고, 그래프는 똑같습니다. 미국에서도 효과가 있었고 일본이 유럽이 더 효과가 없었던 이유는 지금 뭐 또 볼 일은 없으니까 거기 두 번째 줄표에 미국의 경우 통합된 자본시장이 존재한다. 자본시장 잘 발달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일본, 유럽은 아직까지 은행 대출이라는 이 간접 금융 형태를 갖고 있다. 두 번째, 일본은 특히 거기 두 번째 줄표에 장기 불황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인플레 기대를 유발시키기가 어렵다. 세 번째, 정책의 독립성, FRB의 정책 독립성. 그 다음에 정책의 주된 경로상의 차이. 미국, 일본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직접 금융시장에 들어가서 채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정책을 썼지만 일본은 무제한적인 통화 발행을 통한 정책을 썼기 때문에 이 경로가 전혀 다르죠. 그래서 직접 금융시장이 발달되어 있는 미국이 훨씬 더 효과적이고 일본은 효과가 덜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 164번 문제 보면 중국 문제인데요. 중국의 한중 FTA 이런 형태로 무역론에서 나올 수가 있고, 여기서는 지금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인데요. 위안화 절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3번, 1, 2번은 볼 필요 없고 3번. 중국이 위안화 절상을 단행해서 중국의 이자율이 상승했다고 하자 밑줄. 뭐가 먼저고 뭐가 나중이에요. 중국의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본이 유입되니까 위안화가 절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안화 절상 정책을 써라 그러면 LM 좌측 보내야 되지. 위안화 절상 효과 쓰라 그랬을 때 IS를 좌측 보내버리면 꽝이다. 위안화 절상되니까 소비 투자 감소한다 이러면서 순수출 감소한다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수단에 초점을 맞춰야 돼. 수단에. 양적 완화는 통화를 팽창시키니까 LM 우측. 그 다음에 위안화 절상은 금리 인상을 통해서 자본이 유입돼야 위안화 가치가 올라가니까 기준금리 인상 정책, 긴축 통화 정책, 이게 위안화 절상 정책이다. 반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항상 이국 모형 나오면 나중에 뒤에서 보겠지만 ISLM, ISLM BP 모형으로 한다. ISLM, ISLM BP. 그래서 거기 위안화 절상, 중국의 이자율 상승 거기다가 끌어내서 LM 곡선 좌측, ISLM에서 LM 곡선 좌측이에요. 중국을 대국, 한국을 소규모 개방 경제다. 그 옆에 ISLM 대국, ISLM BP 소국. BP는 완전 자본의 BP 수평. 뒤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른 건 냅두고 591페이지에 설문 3. 거기 머리가 너무 커버리면 좋지 않기 때문에요. ISLM BP로 쓴다 하더라도 그 ISLM 수식 쓰고 ISLM BP 수식 쓰고는 벌써 5줄이 날라가는데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소국 모형에 한국 경제에 관심이 있으니까 ISLM BP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출발은 BP가 상방 가는 것부터죠. 그래서 뒤에 미국의 출구를 분석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가서 좀 더 보겠지만 기본적인 분석 틀이 이 대국과 소국, 라지 오픈 이카노미하고 스몰 오픈 이카노미의 관계를 할 때 여기가 지금 중국의 위안화 절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의 아베노믹스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미국의 출구 전략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뭐 이런 것들이 다 똑같은 형태인데, 일단 평면을 두 개를 그려서 이 모형이 전제하고 있는 것을 정확하게 좀 기억합시다. RY 평면에 IS 곡선, LM 곡선이에요. 그리고 RY 평면에 IS, LM, BP인데 여기에서 수평의 점선을 쭉 보내서 BP가 대국 경제의 이자율이 국제 이자율을 결정하고 그 국제 이자율에서 BP가 수평입니다. IS는 좌측이고 LM은 IS 우하향, LM 우상향 이렇게 해서 최초의 균형 상태 A점 이렇게. 자, 먼저 여기에 ISLM 그냥 폐쇄경제 ISLM과 다르죠. 어떻게 달라요? ISLM 수식을 쓸 때 반드시 LM에 단서를 써서 R equal R 스타라고 써야 됩니다. 이 두 나라 간에 연계되는 경로는 자본 이동이에요. 그런데 완전 자본이야. 그래서 이 IS 곡선 수식 쓰고 LM 곡선 수식 쓰고 여기에 LM에 국내 이자와 국제 이자 같다라는 것 단서를 반드시 둬야 되고, 두 번째는 이 IS가 폐쇄형제 IS가 아니기 때문에 NX 순수줄이 반드시 IS 곡선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이 ISLM은 폐쇄형제 ISLM이 아니다. 완전 자본, 두 번째 경상수지가 들어있는 IS다. 위안화 절상은 중국의 긴축금융정책의 결과다. 그래서 LM이 LM0가 LM1으로 가고 B점에서 이자율이 소득이 자,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중국의 위안화 절상 정책의 결과 중국의 이자율 상승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소득 수준은 떨어져. 그러니까 중국의 경기가 둔화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난다. 금리 인상 정책이니까. 그리고 이게 국제 이자율 상승시켜서 소국의 BP를 상방이동시킨다. 처음에 중국의 긴축 통화 정책의 효과를 쓰고 결론이 뭐예요? 이자율 상승, 소득 감소. 두 번째, 이게 소국 경제로 와서 스몰 오픈 이코노미에 가장 먼저 출발은 이게 금융상의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얘가 이걸 또 가버리면 이제 또 꽝이 돼요. 소득이 감소하잖아. 그러면 수입 수요가 감소할 거니까 순수출이 감소할 거다. 뭐 이러면서 IS가 뭐 좌측으로 이거에 초점을 맞춰버리면 이게 또 꽝이 돼. 물론 BP도 올라가고 IS도 좌측 가면 되는데 하나를 놓치는데 이걸 놓쳐버리고 이것만 좌측 갔다가 돌아온다. 뭐 이렇게 버리면 이제 꽝이 돼요. 그래서 이 스몰 오픈 이코노미에 BP 곡선이 상방 간다. 이게 금융상의 충격이면 BP 곡선이 움직이고 실물 충격이면 IS 곡선이 움직인다. 그래서 위안화 절상 정책은 금융상의 정책 충격이기 때문에 BP가 상방 간다. 최초 균형점에서 국제 수지가 적자가 되고 환율 상승, 순수출 증가해서 IS가 우측 가고 뭐 이런 식의 경로는 다 알 거예요.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정책은 한국 경제의 요 소득을 증가시키는 어떤 정책인가요?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갖는 정책이죠. 이렇게 가고 첫 번째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시사점 가서는 요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중국의 경기가 둔화 침체되면 한국의 요 주요 교역 상대 국가, 첫 번째 교역 상대 국가입니다. 가장 규모가 큰 교역 상대 국가인데 이 나라의 소득 감소가 수입 수요 감소를 통해서 자국의 순수출 감소, 한국의 순수출을 줄이는 그런 힘으로 작동할 거고, 두 번째, 요게 이제 환율의 상승 부분으로 나타난다면 결국은 이 환율 상승이 수입제 물가 상승으로, 수입제 물가의 상승으로 연결돼서 원자재, 자본재 가격을
증가시키고 이게 생산 비용 상승을 유발하기 때문에 AS에 부정적인 충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전혀 고려하지 않는 AS. 그래서 그런 거 추가적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중국의 뭐의 감소? 요 소득의 감소에 따라서 수입 수요 감소 효과도 얘기를 좀 해주고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 인플레이션 얘기도 해주고 거기 다 써놨으니까요. 그 뒤에 가시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소결 한번 체크해보세요. 소결. 첫 번째는 중국의 금리 인상으로 한국의 국내 이자율 상승, 국내 소득 증가, 소득 증가 밑줄. 긍정적 파급 효과를 갖습니다. 두 번째, 소득 증가하면 고용 증가,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하니까 순수출 증가, 총수요 증가, 이게 또 수입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도 있고 환율 상승이. 한편 중국의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 경쟁력이 호재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대중 수출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중국의 긴축에 따라서 수입 수요가 떨어지게 되면 한국의 대중 수출이 상당 부분 감소할 가능성도 있다. 마지막 그거는 좀 여러분 이해 안 될 수도 있겠지만 위안화 절상에 따라서 원화 역시 절상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된다. 원화 가치가 지금 떨어진다고 환율 상승하니까 뭐 이렇게 이 모형에서는 분석할 수밖에 없는데요. 현실적으로는 신흥국 통화들은 동조화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위안화 가치가 절상되면 한국의 통화 가치도 같이 신흥국 통화 가치는 동조화 현상을 갖는다. 현실적으로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문제는 많이 봤을 거예요. 해설도 많이 봤을 거고 171번 문제 뭐 여기 장황하게 갈 필요는 없고 특히 그 유럽의 재정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밑줄 유럽의 재정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을 쓸 수 있겠나. 그러니까 해외 충격이 부정적인 충격이 왔을 때 어떤 대책이 있겠냐. 이런 거는 이제 다 여러분 써보고 준비는 했지만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이에요. 예. 그게 615페이지 가보면 615페이지 나머지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앞에 설문 1은 설문 2에 보면 유럽의 재정 위기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밑줄 유로권의 경기 침체로 인한 대유럽 수출의 감소 이게 가장 직접적인 영향입니다. 두 번째 부정적인 충격이니까 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걸 자본 도피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급격한 자본 인출의 가능성. 나머지는 내용 읽어보시고요. 세 번째,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면 환율이 급등하게 됩니다. 빠져나가니까 유동성이 부족한 신용경색 현상이 나타날 거고 그랬을 때 한국 경제가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이 있겠냐. 대책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한국의 경제 상황에 대한 비관적 기대 때문에 이렇게 자본이 빠져나가는 거니까 첫 번째는 한국 경제의 건전성에 대한 홍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사실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장 참가자들의 기대를 바꿀 수 있으니까. 두 번째, 은행의 대출 회수 자제. 유동성이 지금 부족한데 은행이 더 대출을 회수하거나 공급을 줄여버리면 신용경색이 더 심화되겠죠. 나머지 정책적 조정 이렇게 나와 있는데 체크하시면 되겠고 그 위에 한국 경제 상황이 아까 총수요, 총공급이 다 감소하는 AS, AD 좌측 이동 충격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많이 봤을 거예요. 옛날 기출 문제니까 마지막으로 체크를 좀 하시라는 얘기에서 지금 실어놨고 그 다음에 182번 문제에 넘어가시면 거기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요. 소비 함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투자 함수가 있어. 그 다음에 경상수지 CA equal CA 경상수지식이 있어요. 이게 IS 곡선이죠. 다 모이면. 그 다음에 P분의 M equal LYR LM 곡선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IRP가 있네.
이자율 평가식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ISLM에다가 뭐가 붙어 있어요? 이자율 평가가 붙어 있는 그런 모형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지금 써놨는데 이 모형을 여러분이 이전에 좀 봤다고 하면 이게 굉장히 유용한데 난 처음 본다. 그럼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경로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할 가능성이 있어. 이거 처음 보면 버려야 돼. 다만 이전에 내가 좀 봤다,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이거 보면 아주 쉽게 몇 가지 현실적인 사례들을 쓸 수가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위기 이후에 세 차례 양적 완화 정책 시행했습니다. 이런 건 좀 신경 쓸 필요 없어 이제. 그래서 미국 경제가 좋아졌어요. 지금 제조업 경쟁력 회복이 상당 부분 됐고 실업률이 굉장히 지금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계속 올린다고 하고 있는데 미국 경기 회복이 밑줄, 한국 경제의 환율, 이자율, 국민소득에 미치는 영향. 이거 ISLM BP로 쓸 수도 있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면 미국의 소득이 증가하면 수입 수요 증가하니까 우리의 수출 증가하고 이 경로잖아요. 그러면 ISLM BP에서 그냥 IS 곡선 우측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근데 뭔가 모형 분석은 정확한데 뭔가 좀 찜찜하잖아. 다시 돌아온대. 효과가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IRP 이걸 씁니다. IRP를 쓰면 돌아오질 않아. 자, 뒤에 넘겨볼까요? 잠깐. 보니까 그래프를 잠깐 보니까요. 이 IRP 그대로 있는데 여기다가 뭘 그려놓은 거야? 그냥 ISLM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냥 화폐 시장만 아니라 여기다 ISLM을 그려놨어 그냥. 우리가 여기 화폐 시장만 있으면 화폐 시장의 충격은 볼 수 있지만 재화 시장 충격은 볼 수가 없잖아. 그래서 그냥 IS를 그려놓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 문제에 수식은 ISLM, IRP 이렇게 쓰면 되고 그래프 위에 그래프 1, 미국 경기 회복이 동그라미, 한국 경제의 동그라미 미치는 효과인데 최초 균형 상태에서 미국 경기가 호전됨에 따라서 밑줄 그으세요. 해외 총소득이 증가하고 그 나라의 순수출이 증가할 것이니까 우리나라의 순수출이 증가할 것이니까 IS 곡선이 우측 간다. 그게 끝이에요. 더 하시는 분 계시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자율 상승, 소득 증가, 환율 하락. 이게 끝입니다. 자, 우리 조금 더 이제 이걸 보면 미국의 아까 이제 우리가 금융상의 충격, 아까 양적 완화라든가 뭐 출구라든가 이런 건 금융상의 충격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충격이에요? 소득 충격이 실물 충격이라는 것입니다. 이 실물 충격은 IS 곡선을 움직인다니까. IS 곡선을.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왜 해외가 호황이야? 그러면 IS 곡선을 우측 가고 순수출 증가하니까. 해외가 경기 침체예요. 그러면 수입 수요 감소하니까 IS 곡선 좌측 간다. 그게 끝이야, 이 모양에서. 간단하죠? 두 번째는 다시 문제를 좀 보시면 거기다 별표 두 번째를 보려고 지금 이걸 모형을 가져온 것입니다. 최근 2016년 12월 연방준비제 FRB는 0.25% 금리를 인상했어요. 2017년 한 해 동안 세 차례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14일자로 기준금리를 또 인상을 시켰다 그랬어요. 1.25%입니다. 1%에서 1.25%.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이 한국 경제의 환율, 이자율,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봐라. 단서를 줬네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미국의 금리 인상에 대해서 금리 인상으로 대응하는 경우하고 그냥 금리를 지금처럼 동결하는 경우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를 건데 그게 이제 보세요. 뒤에 넘겨보십시다. 가장 출제 가능성이 높은 문제라고 생각이 드니까요. 그 설문 2 오른쪽 단에 보시면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 그래서 국내 금리를
미국 금리 인상에 따라서 같이 올리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최근 2016년 이렇게 똑같이 얘기가 나와 있고, 자 보세요. 미국의 금리 인상 정책이 세계 이자를 상승시킨다 밑줄. 미국은 대국이니까 세계 이자를 상승시켜요. 그 결과 IRP 곡선이 좌상방 이동한다. 그거 이해되시죠? IRP는 예상 환율이 변하거나 해외 이자율이 상승하거나 이러면 IRP가 움직입니다. 예상 환율이 상승하면 좌상방, 해외 이자율 상승해도 좌상방. 그런데 중요한 것은 거기 IRP를 포함한 IS 곡선도 우측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네. 요게 이제 문제야. 요거 안 하면 이제 틀려버리니까요. 내가 이걸 내가 이 모형을 쓰려면 반드시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자율 평가가 움직이면 IS 곡선이 따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해외 이자율이 상승하면 자본이 유출되면서 환율이 상승할 건데 그 환율 상승은 순수출을 증가시켜요. 그 순수출의 증가 이게 IS 곡선 상해 이동일까요? 곡선 자체 이동일까요? 이자율 R 때문이 아니잖아. 처음에 출발이 R 스타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곡선 자체로 움직인다. 요걸 기억하면 이제 요 모형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IRP가 좌측 가고 IS가 우측 갔으니까 새로운 그 B점의 동그라미라 B점을 다시 한번 체크해 보세요. B점, 그래프의 B점, IS LM에서 B점. 그러면 금리 이자율 화살표 하세요. 상승, 환율이 2제로에서 2투로 상승. 이거는 한국의 금리가 올라간 거예요? 안 올라간 거예요? 올라간 거야.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인위적으로 여기서 정부가 정책을 또 한국은행의 금리를 인상시켜버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이 모형은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로운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가 올라가면 다른 하나도 올라가게 돼 있어 결국은. 가만 내버려두면. 그런데 금리 상승이 한국은행의 금리가 상승하면 가장 우려하는 게 뭔가요? 이 가계부채 심각한데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금리를 쉽게 못 올리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경기 침체가 심각한 상황에서 금리를 쉽게 못 올리는 거잖아. 그래서 금리를 그냥 나는 묶어두겠다 이렇게 하면요. 지금 묶어두고 있어 아직까지는 우리가. 묶어두겠다 하면 어떻게 돼? LM을 우측으로 보내야지 그렇게. 통화를 팽창을 시켜서. 금리를 처음에 R0 수준으로 묶어놔야 됩니다. 그럼 환율은 어떻게 돼버려? C점으로 가버리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똑같아. 금리를 같이 높여주면 자본이 안 빠져나갈 텐데 금리를 우리가 낮춰버리면요. 최초의 수준으로 묶어놔버리면 이게 금리가 이제 역전되면서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버리고 환율이 상승한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모형으로 분석하면 이렇게 분석한다. 그러니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걸 내가 연습을 조금만 해두고 한다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거기 중앙은행의 정책 방향, 국내 금리의 동결 거기 하나 하고 그 위에 국내 금리의 인상, 국내 금리의 동결에 LM 곡선 우측 이렇게 써놓고 LM 우측. 그게 이해가 되면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특히 환율과 중앙은행의 정책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번 문제만 잠깐 보시면 심각한 경기 침체 국면에서 투기적 화폐 수요가 이자료에 극단적으로 민감하다 밑줄. 뭐예요? 유동성 함정이죠. 유동성 함정. 중앙은행의 확장 통화 정책 효과, 양적 완화 정책 효과 분석해라. 확장 통화 정책 효과가 없다. 양적 완화 정책 효과는 있다. 왜? 양적 완화는 IS 곡선 우측 가니까. 그래서 그 뒤에 넘겨보시면 유동성 함정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654페이지 좌측 LM이 수평입니다. 그 양적 완화 정책의 효과 동그라미하고 IS가 우측 가고 있죠. 네, IS가 양적 완화 정책은 IS의 우측 이동을 가지고 온다. 왜? 아까 먼델 토빈 효과 얘기했잖아요. 기대 환율 영향을 못 미치면 이렇고 기대 환율 영향을 미치면 IRP도 좌측 가고 뭐 이렇게. 그래서 3번까지는 여러분 기존의 유동성 함정 분석했던 거
생각하면 그냥 그걸 분석하면 되고 2번까지가 여러분이 새로 나온 거니까요. 그걸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게 지금 금융정책, 금융론에 몇 가지 추가된 거고 요것만 하면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12장으로 좀 가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상은 1시간 반 동안 금융론하고 1시간 반 동안 무역론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1시간 정도 됐죠. 네. 그러면 이거를 30분에 다 보겠습니다. 자, 몇 개를 이제 볼 건데 처음에 449페이지를 좀 펴보시면 449페이지 이번에 외환 부족 밑줄 긋고 외환 부족 현상 3번에는 외환 공급 밑줄 긋고 외환 부족은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적은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외환 공급에 가장 크게 기여한 거 이런 건데 여러분 환율 결정이 이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다 할 필요는 없어. 반드시 여러분 알아야 될 게 환율 결정 모형이 하나 있는데 그게 일반적인 가격 결정 원리와 똑같은 환율 결정 이론이에요. 그 옆에 빈 공간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평면 하나만 그려요. 가장 기초적인 환율 결정 이론이면서 가장 많이 쓰이는 환율 결정 이론인데 그게 EQ평면에 외환에 대한 수요 곡선과 디맨드 커브 외환의 공급 곡선이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외환의 거래량이 결정된다. E0, Q0 외환의 공급 외환에 대한 수요 환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보기 위해서 만약에 경상수지 이게 이제 경상수지가 환율에 미치는 영향 이건데요. 경상수지 흑자면요. 외환시장에 뭐가 발생하고 초과 공급이 발생하고 환율이 하락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수지, 자본수지든 하여튼 흑자가 발생하면요. 외환시장에 뭐가 발생해? 초과 공급이 발생해. 그래서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떨어진다. 외환의 가격인 환율이 떨어진다. 외환이 많이 돌아다니니까. 요 적자면 외환 시장에 초과 수요가 발생하면서 환율이 상승한다. 가장 간단하게 요 흑자의 예를 수출을 많이 해서 경상수지가 흑자가 됐다. 그러면 외환의 공급이 늘면서요. 이렇게 공급이 늘면서 환율이 떨어지고 이렇게 분석하면 됩니다. 적자다. 그러면 외환의 수요가 늘면서요. 환율이 상승한다. 여기 0점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그게 경상수지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본수지에도 적용된다. 자본이 유입되면요. 자본이 유입되면 외환의 공급이 느는 거니까요. 외환의 공급이 느니까 외환시장의 초과 공급 상태가 되면서 환율이 하락합니다. 이걸 잘 못해. 자본이 유출되면요.
자본이 유출되면 자국에 있던 자본이 그냥 국경을 통과해서 해외로 나가버리는 게 아니라 이게 외환으로 바뀌어서 나간다는 거예요. 외환으로 바뀌어서 나가. 외환 시장에서. 그래서 외환의 공급이 느는 거예요? 수요가 느는 거예요? 수요가 늘어서 수요가 늘어서 환율이 상승한대요. 외환에 대해서 수요가 늘어서 환율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외환 시장의 수요 공급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환율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알려면 그냥 간단하게 요 평면만 기억하면 되겠다. 근데 여기가 지금 그 문제예요. 거기 1번에는 순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순자산이 감소한다는 거죠. 부채가 증가한다는 것은 자산이 감소한다는 거예요. 경상수지가 흑자일 때 자산이 증가해요? 적자일 때 자산이 증가해요? 흑자일 때 자산이 증가하죠. 그러니까 부채가 증가했다는 것은 적자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적자 규모가 가장 큰 경우, 뭐 이런 경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나머지는 여러분 전혀 볼 필요가 없고, 거기만 한번 밑줄 그어놓고 한번 2번 읽고 이제 안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450페이지에 설문 2의 첫 번째 외환에 대한 수요 결정 요인 밑줄. 외환은 언제 필요하다? 경상거래에서 수입 대금을 지불할 때, 또 해외 채무 상환, 해외 자산 취득을 할 때 경상 외환의 수요가. 그 다음에 외환의 공급 결정 요인이에요. 언제 외환이 공급된다? 수출을 했을 때 대금을 받으면, 수출 대금의 국내 수치. 그 다음에 국내 자산을 해외에 팔면, 외환은행이 론스타에 자산을 팔면 들어오죠, 외환의 공급이. 뭐 이런 식이에요. 그 문제는 볼 필요가 없습니다. 두 번째, 케인즈의 소국개방경제 모형이 있는데요. 거기 옆에다 소국개방경제 모형 그래프를 옆에 빈 평면이 있죠? 빈 공간이 있잖아. 거기 평면에 하나 그리세요. 소국개방경제 모형. 이게 케인즈 소국개방경제 모형인데요. 이 모형에서 많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요 A예요. A는 뭐죠?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야. 특히 재정 정책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요? 요 A가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A가 증가하니까 요게 하방으로 이동하게 되고, 재정 정책. 그러니까 소비나 투자나 정부 지출이 증가하면 Y-A 곡선이 우측 가고요. 물론 감소하면 반대로 갑니다. 두 번째, 요 NX가 변하는 경우가 언제 변해요? 미국의 경기가 좋아졌다. 미국 경기가 점점 호황이다. 그러면 미국 경기 호황이 한국 경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냐? 뭐 이렇게 물으면 아까 Y가 변한 것은 실물 충격이라 했어요? 금융 충격이라 했어요? 실물 충격이라 했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IS가 움직였던 것과 똑같아. 순수출이 증가한다. 미국 경기가 호황이면 순수출이 증가한다. 이거 우측 간다. 이거. 미국 경기가 불황이다. 순수출이 감소한다. 이 모형은 거기서 땡이에요. 이동하고 땡이야.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NX가 0보다 큰 흑자 구간이고, 여기 NX가 0보다 작은 적자 구간이에요. 여기서 뭐만 보면 된다고요? A가 변하는 경우, 그 다음에 NX가 변하는 경우. 문제에서 경상수지와 소득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물으면 이 모형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자본수지는 전혀 묻지도 않아. 경상수지와 소득에 미치는 영향 뭐 이렇게 물으면 그래서 거기 문제에서 1번 문제 봤더니 다음 경제 충격이 발생했을 때 국민소득과 순수출에 경상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라 뭐 이렇게 물었잖아요. 그랬을 때 이 모형을 가져온다. 나머지를 볼 필요가 없겠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148번 문제 보면 이 문제도 중요한데요. 중앙은행의 대차대조표를 여러분 다 알고 그 대차대조표하고
그 예시 답안을 좀 보시면 대차 대조표하고 그 다음에 중화 비중화 정책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다 알 거예요. 근데 중화 정책과 비중화 정책이 나오면 꼭 대차 대조표를 그려주세요. 중화 비중화 정책이 나오면 대차 대조표를 반드시 그려달라고. 중화는 뭐예요? 중앙은행이 시장에 개입하면서 통화량 변동을 없애는 거야. 통화량 변동을 상쇄시키는 거예요. 이게 중화예요. 그럼 반드시 뭐가 변해야 돼? 국공채가 변해야 됩니다. 통환채가 변해야 돼. 그래서 중화는 거기 그 개념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그 개념만. 중화, 비중화. 뭐 이런 것들이 사실은 뭐 거시경제에 다 하는 거니까 뭐 크게 개방경제라고 말하기는 뭐한데, 대차 대조표를 여기가 NFA, 네트 포린 어셋, 순외화 자산이고, DC 혹은 DA, 여기가 H, 뭐 이렇게 생겼죠? 여기 자산 항목이고, 여기가 부채 항목이고, 이거 그리고 가장 먼저 여러분 써야 될 게 반드시 빠지지 않아야 할 게 뭐예요? 대차 균형의 원리. 대변과 차변은 항상 같다. 복식부기의 원리상. 두 번째, 국제 수지가 흑자면 순외화 자산이 플러스가 될 텐데, 요걸 가만 내버려 두면 통화량의 본원 통화의 증가로 나타나는 것이, 이게 통화량 변동이 나타나도록 내버려 뒀잖아요. 비중화. 그리고 자산 부채 항목에서 이게 조금 이쪽에다 할까요? 좀 정신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좀 쉬어가자고 말하세요. 뭐 3시간 정도야 뭐 안 쉬어도 죄송해요. 국제수지 흑자의 결과로 순외화 자산이 늘었어. 그러면 본원 통화의 변화를 없애려면 요게 변하거나 이게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뭐죠? DC. 이게 마이너스가 되거나, 그리고 여기서 없어져 버리잖아. 아니면 요게 변하거나, 요건 뭐예요? 통환채. 통화 안정증권 통환채. 이거는 국공채. 국공채. 그래서 여기는 통환채를 플러스 하거나, 여기가 플러스가 되면 양쪽에 플러스를 만들어서 요 합과 요 합이 같아지게 만들거나, 아니면 여기서 플러스가 돼서 이 마이너스로 보내서 가지고 여기서 아예 없어지게 만들거나, 두 가지 방식인데, 여기서 반드시 여러분이 써야 될 게 NFA, Net Foreign Asset, 이것의 변화 플러스 델타 DC, 요거의 변화. 요게 항등관계에 있습니다. 요 세 개예요. 항등관계. 요게 뭐가 되면? 플러스가 되면, 요걸 그대로 플러스로 내버려 두면 이게 본원통화의 증가가 통화 승수를 곱한 것만큼 뭘로? 통화량으로 팽창이 통화량으로 나타난다. 통화량. 자, 요거 플러스를 요거 마이너스로 이제 요건 여기는 변화가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변화가 없는 거.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국제수지 흑자면 통화량이 팽창됐을 텐데 국공채를 팔아서 통화를 흡수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에 공개시장 조작 정책을 중화를 한다면 국공채를 파는 정책, 국공채를 파는 정책, 통환채 발행량을 증가시키는 정책. 요게 중화가 그런 방식인데, 여기 이렇게 또 중화의 의의를 이렇게 쓰고 대차 대조표를 좀 그려달라. 제가 그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것도 최근에도 계속 지금 묻고 있으니까요.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자산, 뭐 부채 다 나눠져 있는 건 볼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별로 이제 볼 필요 없는 문제들이 쭉 있고요. 464페이지 가시면 464페이지 거기서 1, 2번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문 1, 2. 엔화 가치 하락이 환율 상승 써놓고, 환율 상승, 일본의 수출을 증대시킨다는 낙관론. 엔화 가치 하락이 일본의 수출 금액을 증가시키지 않고 있다는 거. 그래서 2번은 뭐예요? J커브
제이커브, 환율의 불안전전과 교두보 뭐 이런 것입니다. 1번은요. 환율 상승이 수출을 증가시킨다는 이론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탄력성 접근, 총지출 접근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요게 지금 뭐예요? 총지출 접근법입니다. 요게 총지출 접근법이야. 그럼 환율 상승하면 수출 증가한다면 요 NX를 요 우측에 하나 보내놓으면 끝이야. 이게. 환율이 상승이 순수출을 증가시킨다. 요렇게. 요거 하나 보내면 끝이라. 거기에 뭐라고 써야 돼? 마샬 러너 조건 쓰면서 에타 플러스 에타 스타가 1보다 크다는 조건 하에서 그렇다. 두 번째, 엔화 가치가 증가해도 엔화 가치가 하락해도 수출이 별로 늘지 않는다. 뭐 이러면 J커브인데 그 J커브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J커브의 그래프를 좀 정확하게 좀 그려주세요. 대충 그려놓고 J자 닮았다 이렇게 우기지 말고 그 J자를 정확하게 좀 그려주고 출발점부터 끝나는 점까지 정확하게 좀 그려놓고 J커브가 발생할 수 있는 그 근거를 J커브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시간 경로고요. 시간 경로. 여기가 0이야. 얘 경상수지가 흑자고요. NX가 흑자고 NX가 적자고 뭐 이게 자본수지가 없기 때문에 이걸 BP라고 써도 상관없지만 처음에 출발점이 균형 상태에서 출발합니다. 환율이 상승했을 때 단기적으로는 적자가 되고 장기에 흑자가 된다 뭐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래서 단기에는 적자가 되고 장기에는 이렇게 흑자가 된다. 어떤 사람은 뭐 여기 이제 이렇게 나눠가지고 여기 단기 장기 이렇게 쓰는 사람인데 꽝이에요. 이게 장기가 아니야 여기는. 여기는 단기이기 때문에 여기도 단기야. 처음에 균형 상태에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까지는 단기예요. 그 이유가 장기지.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표시를 해서 여기가 단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장기고 장기. 제2곡선 효과는 두 가지를 근거로 가격 변동과 수량 변동의 시차. 두 번째는 환율의 예상 효과. 이걸 손놈이 지연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가지 근거가 있다는 걸 다 알 거예요. 그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J커브만 내가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J커브의 근거로서 원래는 전혀 별개의 이론이지만 불안전전가나 교두보가 별개의 이론이지만 J커브 효과를 훨씬 강화시킵니다. 불안전전가나 교두보가. 그래서 근거로 J커브 효과의 근거로 불안전전가 교두보 효과를 써도 좋아요. 왜냐하면 그걸 자체로 묶지 않기 때문에.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153번은 2008년도 일행 경제학에 나온 것인데요. 펠드슈타인 호력화의 가설이고요. 그걸 사실은 이게 뭐 국가 간의 자본 이동성과 관련해서는 중요하긴 하지만 이걸 두 번 묻는다 뭐 이런 식은 별로 크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런데 그 펠드슈타인 호력화에서 끝난 게 아니고 국제경제학에서는 뭐 프랑켈 가설 뭐 이렇게 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뭐 여러분 1번, 2번 설문 정도는 이게 기출입니다. 2008년도에 나온 기출이니까 한 번씩 풀어봤을 거예요. 기출은 풀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개방경제 몇 문제 되지도 않는데 기출은 풀어봐야지. 이게 추워하시는 분도 계시고 덥다고 안 보는 것 같아도 이런 표정들을 다 봐요. 잠깐 이게 지금 30분이 다 돼버렸는데 그럼 안 끝나도 끝난 걸로 봐버려야지. 자, 그건 아니고 문제만 체크를 몇 개 좀 일단 할게요. 470페이지 470페이지 이자율 평가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자율 평가를 해야 되는데 그 계산 문제 거기 2번 계산 문제. 이게 한번 나올 때가 됐어 이제.
근데 단순해요. 어떤 데 투자할 거냐, 어떤 증권을 살 거냐, 뭐 이건데, 그거를 이제 전제를 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식을 가지고 수익률이 높은 걸 선택할 텐데, 근사 수식으로 가지고 여러분 판단을 하고, 두 번째는 단순하게 이제 국정에다 그렇게 묻지 않고, 어떤 자산을 선택할 거냐, 계산을 해보니까, 국내에 투자할 것 같아. 혹은 해외 투자할 것 같아. 수익률만 보면. 그런데 자산 선택에는 단순하게 수익률만 가지고 선택하지 않고 위험성, 유동성 이런 걸 다 고려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자율 평가는 수익률만 가지고 자산 선택한다. 이런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위험이 들어가 버리면, 리스크 프리미엄이 들어가 버리면 더 이상 이자율 평가가 아니에요. 그건 이자율 평가의 응용이지. 그래서 이걸 외환시장 균형식의 변형 이렇게 불러요. 그 문제 잠깐 볼까요? 아주 간단한 거니까. 한국의 연율 5% 밑줄, 미국의 연율 3%. 그럼 이자만 보면 한국에 투자하겠죠. 그런데 이자율 평가는 이자만 보는 게 아니라 예상환율 변동률을 고려하는 거니까요. 그 뒤에 넘어가서 환율이 2가 1000이고 1년 만기 선물 환율이라네. 선물 환율. 그러니까 CIRP를 가져와야 됩니다. 1010원이야. 한국과 미국 간의 자본 이동에 대해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 밑줄. 완전 자본이라는 거고, 두 번째, 거기 환전 수수료 조세 없다는 과정은 거래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투자가는 미국 증권과 한국 증권 중에 어느 것을 구입하는 게 최적이겠냐, 유리하겠냐, 이유를 설명해봐라 이랬어요. 그러면 잘 나와 있는 것처럼 한국의 이자하고 예컨대 미국의 이자, 여기 예상환율 변동률 하면 UIRP인데 이게 CIRP가 이렇게, 이게 같으면 국가 간의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우면 결국 이게 같다는 게 Covered Interest Rate Parity-잖아요. CIRP야. 여기 보니까 여기가 5%고 여기가 3%고 여기가 1000분의 1010 마이너스 1000이니까 100분의 10 이래서 1000분의 1000분의 10 100분의 1 해서 1%잖아요. 1%야. 그러면 이게 4%니까 이게 더 크잖아요. 그러면 한국증권에 투자한다. 이게 답인데, 이게 답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만약에 한 3%가 나왔어. 그래서 이렇게 됐다. 그러면 수익률만 가지면은 미국에 투자해야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물어. 만약에 이 투자가가 한국 증권을 샀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겠냐? 그러면 첫 번째 여러분 생각할 건 뭐예요? 요 모형이 갖는 가정을 깨버리면 돼. 첫 번째 가정이 뭐예요? 자본 이동성이 완전히 자유롭다는 이 가정을 깨버리면 돼. 현실은 자본 이동 자유롭지 않아. 두 번째는요. 요 이자율 평가의 가장 중요한 가정이 아까 뭐랬어요? 수익률만 가지고 투자 대상을 결정하지 위험이나 유동성 이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현실은 위험성을 고려한다는 거예요. 미국에 투자하다 보면, 미국에 투자하면 이 투자 위험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세 번째는요, 여기 지금 CIRP와 UIRP의 가장 큰 차이점 뭐예요? 유위험과 무위험의 가장 큰 차이는 투자가가 위험 중립자냐, 위험 기피자냐예요. 이 선물 시장에 들어가서 왜 이걸 해지를 해? 위험을 싫어하니까. 위험 기피자다. 근데 모든 투자가가 다 위험 기피자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홈 바이어스라는 게 있습니다. 홈 바이어스. 자국 주식의 편중 투자 현상. 선진국의 주식 투자 경향을 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자국 주식의 90% 이상의 편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더라. 왜 국내 주식에 투자하냐? 자국의 경제 상황, 자국 기업들의 재무제표 잘 알지만 외국 상황을 잘 모르는 정보의 비대칭성. 이 단어가 들어가요. 정보의 비대칭성이라는. 그래서 국내 주식에 편중적으로 투자하는 현상이 채권 투자에 적용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거기까지 하고 아까 가정을 여러분이 명확하게 그 가정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공통적인 가정은 뭐라고요? 자본성이 완전히 자유롭다. 두 번째, 자산간의 대처성이 완전하다. 세 번째, 거래 비용이 전혀 없다. 자본 거래 비용이 전혀 없다.
요 수익은요, 요 수익은, 투자 수익은 조세 내고 난 다음에 내가 받는 수익이죠. 그래야지. 그래서 세후 수익률이에요. 국가 간의 조세 제도가 다 달라. 이것도 한계가 됩니다. 그래서 UIRP와 CIRP, 이자율 평가를 여러분이 간단한 문제로 알아둬야 되고, 그 이자율 평가를 그래프 한 개로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이거 가지고 뭐 어떤 것들을 쓸 수가 있냐면, 물론 이렇게 그렇게 깊게 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 ER 평면에 이게 환율과 전혀 상관이 없는 국내 투자 수익 함수고, 여기 환율에 역관계 있는 해외 투자 수익 함수예요. 요거는 해외 이자로 영향을 받는다 그랬고, 여기 또 뭐 예상 환율에 뭐 이런 거 영향을 받아요. 이게 맞아떨어진 상태에서 균형 환율이 정해집니다. 균형 이자율이 정해지고, 여기서 정책을 만약에 요 이자율을 중심으로 해서요, 만약에 자국에서 확장 통화 정책을 쓰게 되면 요게 요로 가고, 여기 이로 가고, 확장 통화 정책은 금리를 떨어뜨리니까, 긴축 통화 정책은 여기 여기로 가고. 그러니까 자국의 통화 정책 효과를 분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해외 통화 정책. 외국이 확장 통화 정책을 쓰면 이거 올라가니까요. 여기로. 긴축 통화 정책을 쓰면 얘가 이렇게. 중요한 것은 얘예요. 대북 리스크가, 북한이 자꾸 미사일 발사하고 핵실험에서 대북 리스크가 커졌어. 그러면 외국의 투자가들이 한국을 바라볼 때 내가 투자해놓을 때 이거 본전도 못 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 리스크가 커져 있으면 내가 한국에 투자할 때 항상 가산금리를 달라고 그래. 이 리스크 프리미엄이 어떻게 돼? 더 붙어요. 한국의 화폐 가치는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할까요? 한국 경제 상황이 나쁜 충격이 오면 전부 다 한국의 화폐 가치는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상 환율이, 이걸 가지고 이자율 평가로 바로 분석을 할 수도 있고요. 이 예상 환율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고? 모든 국내 이자율 수준에서 해외 이자율이 올라가요. 예상 환율이 올라가면 얘가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그러니까 대북 리스크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상 환율 상승에 따라서 해외 투자 수익 곡선이 상방 이동하게 되고 환율이 상승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 이 수식을 그대로 쓰는 거죠. 이걸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요게 올라가면 이렇게 되면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환율이 상승하고, 예상 환율 상승이 실제 환율을 상승시켰다. 환율의 자기 실현적 기대다. self fulfilling expectation. 그래서 자기 실현적 기대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는 이렇게 이게 싫은데? 그러면 여기다가 RP를 집어넣으면 돼. 리스크 프리미엄을 집어넣으면 돼. RP를 집어넣어서 어떻게 하면 돼? 여기다 그냥 RP를 집어넣으면 돼. 그러면 잘 들으세요. 요건 변함이 없어요. 요건 안 변한다고 생각하고 요게 올라가거든요. 분석은 똑같아. 몬델 플레밍 모형의 리스크 프리미엄을 넣을 수 있죠. 그 뒤에 이제 문제가 또 많이 있는데, 몬델 플레밍 모형은 완전 자본에는 R 이퀄 R 스타잖아요. 그 뒤에다가 RP를 집어넣으면 돼. 언제 그런 거 한다고요? 신용 등급이 올라갔을 때, 떨어졌을 때,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할 때. 자, 이거는 뭐 필요 없고, 그 다음에 그 485페이지 485페이지 그 문제가 폐쇄경제 문제하고 거시경제 문제하고 개방경제 문제가 섞여 있는 문제인데요.
그 1번 문제를 좀 보면 ISLM 모형에서 일시적인 재정 지출 증가 밑줄 그으세요. ISLM 모형 밑줄 긋고 일시적인 재정 지출 증가가 경기 부양 효과를 가질 텐데 크게 나타나기 위한 조건. 1번은 케인즈의 승수 효과입니다. 승수 효과가 클 조건. 재정 정책의 승수 효과가 클 조건. IS 곡선의 기울기, LM 곡선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밝혀주면서 IS 곡선, LM 곡선 기울기 정확하게. 그 다음에 2번은요. 정부 부채 증가가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을 거다. 효과가 없을 거다. 이 말이죠. 구축 효과. 고전학파의 구축. 3번은요. 정부 부채 증가가 오히려 경기 회복에 발목을 잡을 거다. 훨씬 더 이제 나쁜 영향을 줄 거다. 이런 얘기죠. 그거를 지금 뒤에 A시다반 넘겨보시면 3번 동그라미 여기 A시다반 넘겨보시면 리스크 프리미엄을 거기다 넣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채가 많아진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GDP의 200%를 넘어서고 일본의 국가 부채가 GDP 200%를 넘어선다면 이 부채가 부도가 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부도가. 그래서 리스크가 커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 리스크가 커졌을 때 그 밑에 그래프를 좀 보세요. RP가 올라가면 BP 곡선 상방 가는 것부터 BP 상방에다 거기다 덧칠을 하나 해놓고 고정환율 제도에서는 LM이 움직일 거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국제수지 적자에 따라서 환율이 상승할 거니까 그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RP가 올라간 것은 리스크 프리미엄이 올라간 것은 그 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충격이죠. 그런데 오른쪽 변동환율 제도 오른쪽 봐봐. 변동환율 제도 B점으로 가면서 소득 표시하세요. 소득이 증가해버리잖아. 그러면 이 RP를 먼델 플레밍 모형으로 분석했을 때는 항상 이렇습니다. 결론이 비현실적이야. 그 비현실적인 결론이 나온다고. 그런데 그 비현실적인 결론이 나오는 것을 현실적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그 이우원 선생님 거시책에 보면 이 RP가 상승했는데 이 나라가 신용등급이 떨어지면 RP 상승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정적인 충격인데 BP가 상방가면서 소득이 증가해버려. 근데 그 과정에서 환율이 어떻게 됐습니까? 환율이 상승했잖아요. 그렇죠? 이 환율이 상승하는 것은 경상수지를 개선시키니까 좋은 건데 지나치게 상승하면 어때요? 이게 수입제 가격의 상승을 통해서 수입 인플레이션으로 간다고. 응? 그러니까 물가를 우려하는 중앙은행이라면 이 환율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방어 정책을 써. 지금 따라오시나요? 환율이 상승하는 것을 막으려면 외환을 어떻게 해야 돼? 풀어야 되지. 자국통화를 뭐 해야 돼? 매입해야 되지. 그럼 LM이 어떻게 움직여? 좌측으로 갑니다. 그게 강하게 나타난다면 거기 LM이 안 움직였던 상태에서 B점인데 LM이 좌측으로 크게 움직인다면요. 최초의 소득 수준이나 나중에 소득이 오히려 감소해 버릴 수 있어요. 이 책을 본 사람 어딘가에 그게 있을 텐데 지금 찾기는 좀 뭐하고. 됐어요. 그 488페이지 보면 그 다음번 문제도 그 다음번 문제 3번 보면 그 출구 전략이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출구 전략. 3번 보면 경기 회복 과정에서 각국은 출구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 국가 간 정책 공조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거를 제시해봐라. 사실은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경기 침체 국면에서 지속적으로 통화를 팽창시켜서 양적 완화 정책을 써왔습니다. 한 나라만 출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 필요해. 다 필요한데 미국이 지금 선제적으로 출구를 해버리고 있잖아요. 이 선제적으로 출구를 해버리면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금 그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에 부정적인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좀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그 해설을 보면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 491페이지.
거기 왼쪽 보면 출구 전략의 시행 자국이 LM0에서 LM1으로 이렇게 통화를 긴축시켰어요. 그럼 새로운 균형점은 1점이죠. 그러면 최초의 이자율 수준에서 새로운 이자율 수준으로 올라갔을 때 자본이 유입되겠죠. 환율은 하락하고 순수출은 감소하고 IS가 좌측합니다. 이게 먼델 플레밍의 이국 모형인데 좀 어려울 수가 있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요거를 먼델 플레밍의 이국 모형을 저는 별로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이국 모형을 쓸 때 한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에 미치는 영향만 우리가 분석하면, 보통은 대국이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것만 보통 분석하기 때문에 별로 뭐 이국 모형 둘 다 변하는 것을 별로 추천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 그래프에서는 그렇게 생겼어요.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야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요 그래프에 관심이 있는 사람, 관심이 다 없어요? 그럼 하지 말아야지. 그 자국이 IS가 좌측 가는 이유는 환율 하락 때문에 순출 감소 때문에 그래요. 외국은 어때? 환율 상승하면 순출 증가하면서 IS가 우측 가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외국은 이점으로 가면서 소득이 증가해 버렸잖아. 출구를 해야 되는데 제가 먼저 출구를 하면서 나에게 총수를 늘리는 충격을 줘버려. 이게 그래서 정책 공조가 필요하다. 뭐 이런 식이에요.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안 나올 겁니다. 됐고 다 됐어요. 그 다음에는 뭐 다 봤을 것이고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그 500페이지에 불가능성 정리라는 게 나와 있는데, 불가능성 정리의 개념만 좀 알아둡시다. 불가능성 정리를 모르는 사람 개념 알아둬야 됩니다. 문제는 다 풀어봤을 거고. 됐고요. 그 뒤에는 나머지는 아까 문제 본 것 중에서 많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안 봐도 되겠고. 그 515페이지 169번 문제 이전에 공부했던 분들은 한번 그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양적 완화와 관련된 문제는 오늘 자료 나간 거로 필요 충분하니까요. 그것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포트폴리오 균형 모형이 있는데요. 포트폴리오 균형 모형은 두 번 나오기는 어렵습니다. 신경 안 써도 돼요. 공부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다 했을 거예요. 지금 공부를 지금 헷갈린다. 그러면 지금은 버려야 될 때입니다. 나머지 그 다음에 그 525페이지의 문제도 있는데, 525페이지 문제도 오늘 나간 자료로 보시면 충분하겠습니다. 그 529페이지의 설문 3, 529페이지의 설문 3, 엔저 현상으로 인해 실업 수출 인근 공피파 정책의 가능성. 이게 ISLM, ISLM-BP. 그 뒤에 그래프를 보면 N절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이거를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죠. ISLM, ISLM-BP인데 마지막 532페이지 보시면 N전은 일본이 계속해서 화폐를 시장에 쏟아내니까 N을 쏟아내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는 현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확장 통화 정책으로 분석해야 되지. LM0가 LM1으로 간다. 그래서 이자율 떨어지고 BP 하방 간다. 뭐 이렇게 하면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요거 반드시 이런 건 해야 돼요. 일본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일본 경제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근데 아까 우리가 일본의 양적 완화가 한국의 외환 시장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물었을 때 이자율 평가로 충분하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뭐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외환시장만 보고 있나요? 실물시장 다 보고 있나요? 실물시장까지 다 보고 있으니까 이게 더 좋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랬을 때 이게 더 좋잖아. 그죠? 그래서 그거는 여러분 하시고 나머지는 다 필요 없겠습니다. 다 넘기시면 되겠고 마지막으로 547페이지에 보면 브레튼-우드 시스템의 본질적인 문제점 그걸 여러분 뭐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 별로 없는데 그 548페이지에 보면 2번 로마자 2에 브레튼 체제의 본질적인 문제점에 트리핀 딜레마, 유동성 딜레마 이걸 모르는 사람은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이거 일반 행정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문제 자체가. 근데 이거는 언제든지 다른 문제를 물으면서도 물을 수 있으니까 유동성 딜레마, 트리핀 딜레마 나머지는 다 필요 없고요. 금융론은 거기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좀 쉬고 10분 쉬고 그 다음에 무역론을 하겠습니다.